안녕하세요. 정보보람 송경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1장의 문제 중에서 이제 짝수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제 풀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문제 볼게요. 일단 이제 1장의 문제들은 이제 전체적인 좀 포괄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아주 높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부터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들도 이제 출제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2번에 보시면은 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 정보보호랑 관련된 설명들을 써놓죠. 그 중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거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거 맞는 말인데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문을 좀 더 길게 쓰면은 잘못하면 그 문제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에 가장 옳은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1번에 전달하는 정보를 지정한 사람 외에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물론 정보보호랑 관련이 되지만 이거는 정보보호의 한 파트죠. 암호화 쪽에 해당이 되겠죠. 암호화 쪽. 그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더 설명이 뭐 이거는 1번처럼 설명된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뭐 정보보호랑 다 관련 없는 내용들을 썼다면 이런 게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보보호에 대한 어떤 정의가 들어온 문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시면 되고요. 이번에 보호된 정보를 사전에 정보 없이 해독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 정보 보완된 어떤 암호화된 내용을 해독하는 거죠. 분석하고. 그죠? 그래서 그걸 풀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암호화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복호화 아니면 암호 해독 이런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3번처럼 딱 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이 나온 문장이 있어요. 뭐 정보의 송수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변조나 유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는 게 정보 보호 쪽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가 되는 문장을 써놓은 거죠. 3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4번에 중요한 정보가 전송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결성이죠. 그죠? 무결성. 그래서 보통 이때 사용되는 기술이 이제 해시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2번의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죠.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4번 다음 중 정보보호의 주요 개념에 대한 주요 개념이니까 보통은 뭐겠어요? 용어죠. 용어의 설명이 옳지 않은 거니까 틀린 거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약사항은 조직의 운영이나 관리상의 특수한 환경이나 형편을 위해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조건들. 그래서 뭐 가장 많은 게 사실은 그 재정적인 어떤 제약사항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맞죠, 그죠? 이번에 영향, 임팩트라고 되어 있는데 간접적인 손실로는 조직의 이미지 상실이나 시장 점유율 감소, 뭐 재정적 손실 같은 거 다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영향이라는 것은 항상 뭐랑 뭐가 합쳐져야 돼요. 위협과 취약점이 합쳐질 때만 발생되는 게 임팩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협만 있다고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취약점만 있다고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되고, 설명은 뭐 잘 나온 것 같아요. 3번 자산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 정보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위에 설명도 그렇고, 이건 취약성이 아니라 위협이죠, 위협. 그죠? 취약성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시스템이나 정보 보호 대책에 마련된 시스템에서 뭔가 이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취약점들 마련하는 거니까, 그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취약점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떤 우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빈틈, 약점이 되는 거고, 그 약점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도둑들이죠. 그죠? 그걸 우리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설명은 취약성이라기보다는 위협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죠? 3번이 이 위협이란 용어를 그래서 취약성이라고 잘못 표기한, 그죠? 틀린 문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4번에 무결성 위협은 보호돼야 할 정보가 불법적으로 변경, 생성, 삭제되는 것을, 그죠? 우리는 무결성 위협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뭔가 막 불법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거, 그죠? 변경하려고 하는 것들을 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맞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4번의 정답은 이제 3번으로, 그죠?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6번 다음 중 정보보호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완벽하게 100% 달성할 수 없으며 정보보호는 절대 100% 달성할 수 없고요. 100% 달성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을 남겨놓고 그 수용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손실액이 정보보호 대책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거예요. 그죠?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대책으로 세울 필요는 없다. 그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자녀 위험을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죠? 잘못 생각하면 자녀 위험을 낮게 설정하면 훨씬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요? 비용 대 효과를 생각해야 돼요. 한마디로 뭘 생각해요? 효율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정보보도 마찬가지로요. 그래프가 있을 때 시간에 따라서 비용을 들이면은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이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둔화돼요. 그럼 한마디로 이 시점부터는 이 시점까지는 비용을 들이는 만큼 정보보가 이제 향상이 되다가 신뢰도도 많이 올라가다가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도 실제 늘어난 건 얼마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비용으로 우리가 어떤 뭐 보완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신뢰도를 높이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엄청 많이 들이게 되기 때문에 너무 낮게 설정하는 거 좋지 않아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은 책정을 해놓고 그걸 자녀 위험으로 남겨놓고 그걸 다시 재평가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우게 된다면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1번은 이제 뭐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정보보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설치 시 필요성을 그죠? 확신할 수는 없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올까 봐 펜스를 잔뜩 쳐놨는데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상황인 것 같은데 심화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펜스를 막 쳐놨는데 막 5억 들여서 쳐놨어요. 근데 도둑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집 주인은 괜히 5억 들였다. 확신이 안 들잖아요. 이거 안 했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걸 해놔서 도둑이 안 들어온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정보 보호를 돈을 주고 대책을 마련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막았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맞는 말로들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3번에 정보 시스템의 실제 기능. 정보 시스템의 실제 기능이라면은 정보 보호랑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회계관리 시스템은 회계 1을 보는 거. 그죠? 재무관리 시스템이면 재무 1을 보는 걸 말해요. 그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그 사이트를 빨리빨리 이용하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수행하는 성능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데 도움을 오히려 주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보 보호는 사실 이제 어떻게 뭐 극단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정보 보호는 오버헤드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이 정보 시스템만 잘 운영하게 쓰면 돼요. 도둑들이 없다면은 우리 집에 펜스를 칠 필요가 없어요. 벽을 만들고 CCTV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도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펜스를 치고 여기 시건 장치를 해가지고 인증을 몇 번 받아야 들어오게 만든 거죠. 그죠? 만약 도둑이 없다면 이런 쓸데없는 작업을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분명히 있을 거니까 위협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 놨지만 대신 그걸 통해서 보안성을 높였어요. 보안성을 높이면서 긴밀성이 높아지지만 가용성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능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정보보호를 함에 있어서 정보보호를 더 견고하게 하면 할수록 정보시스템의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해요. 성능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단적인 예로 비밀번호 123 쉽잖아요. 그죠?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보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보안성을 높이려고 비밀번호를 20자리를 만들었어요. 뭐 문자,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 뭐 특수기호, 숫자 다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외우기도 어렵지만 매번 치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뭔가 내가 작업하러 들어가는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죠. 성능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죠? 왜냐하면 정보보호를
이 관점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그냥 정보시스템 실제 기능 면에서만 볼 때는 약간의 오버헤드예요. 아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도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야지 이런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능에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직접적인 어떤 공격을 들어오면은 반대로 성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 업무 연속성 같은 거. 내가 우리가 그냥 사이트 하나 돌려요. 그냥 하나 돌려서 정보부 안 하고 있는데 공격을 당해서 이 사이트가 무너져 버려서 이걸 회복하는데 막 며칠 걸렸다. 그럼 업무 연속성 다 깨져 버린 거잖아요. 성능 완전 바닥 난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바꿔 생각한다면은 정보보호를 해가지고 이 공격을 차단했다면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필요성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3번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능을 좀 더 이제 깎아내릴 수 있는 거죠. 성능을 갖다가 높이는 게 아니라 좀 낮출 수 있는. 그죠? 오히려 낮게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정보보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번에 두 가지 이상의 대책을 동시에 사용하면, 그죠? 두 가지. 그러니까 뭐 인증도 단일 인증보다는 이중 인증이 훨씬 좋은 거고, 이중 인증보다는 다중 인증이 훨씬 더 보안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죠? 그 위험을 더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문장들 다 맞게 나왔는데 3번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좀 틀리게 나온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번 정답은 여러분들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적극적 공격과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보는 거죠. 시스템이 뭐 마비되거나 파기되거나 데이터가 파기돼서 쓰지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거. 소호적 공격은 파기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냥 몰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쓰는데 소극적 공격을 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이 시스템을 못 쓰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가 어딘가 유출돼서 우리 개인정보가 딴 데서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공격 유형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하면 암호화하면 어떻게 돼요? 스니핑, 훔쳐보길 막을 수 있겠죠. 봐도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극적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소극적인 공격은 사실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몰래 훔쳐보는 거니까. 그죠? 근데 예방은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호화만 해놔도 공격자 스니퍼가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1번은 뭐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송수신자의 신분 및 통신 시간 등을 유추하기 위해서 뭐 파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뭐 파기하고 뭐 이걸 갖다가 데이터를 막 바꿔놓는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공격을 할 필요는 없죠. 소극적인 공격하면 되죠. 뭐만 해도 돼요. 신분이나 통신 시간을 유출하기 위해서는 뭘 하는 거?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분석하면 돼요? 데이터나 트래픽 분석하면 돼요. 물론 데이터나 트래픽을 분석하기 위해서 스니핑을 하겠죠. 그 스니핑이나 이제 스니핑 훔쳐보니까 스니핑이나 트래픽 분석 같은 거는 다 뭐예요? 소극적인 공격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공격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2번은 지금 공격 유형에 대한 설명에서는 소극적인 공격과 적극적인 공격을 틀리게 써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쓸 수 있게 만든 지문인 것 같아요. 그죠? 2번. 1번은 맞고 2번은 지금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3번에 전송되는 패킷을 중간에 가로채서 변조하는 것은 변조했잖아요. 이거. 그냥 가로채기만 한 게 아니라 변조. 내용을 바꿔놨어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극적인 공격은 가로채는 것도 돼요. 가로채기가 복제니까. 그죠? 훔쳐보기인데 그 원래 데이터에 뭔가 이렇게 뭐 다른 짓을 해놓지는 않는다고요. 사실 파기하거나 막 바꿔놓거나 막 그런 건 안 해놓는데 변조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볼 수 있고요. 네, 소극적인 공격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패킷을 단순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스니핑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훔쳐봐서 분석하고 그거 갖다 뭔가 정보를 또 유추할 수 있고, 그죠? 아니면 그 정보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 다 소극적인 공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8번도 정답은 이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되겠죠. 2번. 그죠? 8번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10번 다음 중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때 이제 적당하지 않은 것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실 때는 문제가 이런 것도 그래요, 사실은. 그죠? 문제가 문제랑 보기 4개가 이제 한 페이지에 딱 보이면은 그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쭉 읽다가 옳지 않은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옳은 거고 뒤로 딱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옳은 거고 이건 옳지 않은 거다.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지에서도 이렇게 장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앞에 이제 문제랑 1, 2번 보기가 있고 다음 장에 3, 4번이 있는데 시험장은 사실은 굉장히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시험을 보든지 다 그렇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서 그런 실수하는 쉬운 문제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 자기 머릿속에 생각해서 그냥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알면서도 또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히 조심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생각을 잘 하면서 검토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항상 문제풀이 할 때 이제 PPT로 쏘면 이제 어차피 글자를 좀 작게 하니까 한 문제가 다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프린트물 갖다 문제를 풀 때는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제가 그 컴일반 수업을 할 때도 문제 막 풀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전자칠판 쓰다 보니까 한 문제가 다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문제는 막 이제 뭐 코드 문제는 막 이 PPT 막 3-4개로 막 나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실수를 하면은 그만큼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문제 풀 때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제 푸실 때 문제를 쫙 풀었는데 내가 아는 걸 틀린 게 있어요. 아는 거 틀리는 거. 여러분들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안심하거든요. 어디에 불안감을 갖냐면은 모르는 게 나와서 그걸 틀렸을 때 굉장히 불안해요. 그죠? 공부할 때는 다 그렇죠. 저도 그랬고. 그죠? 근데 모르는 건 알면 돼요. 근데 아는 거를 실수로 틀린 거는요. 여러분이 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다음번부터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뭔가 대비책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세워 놓으셔야지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문제 이론반 실강 같은 거 할 때는 처음에 모의고사 한번 내주고 그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아니면 같은 문제도 넣어서 몇 개월 뒤에 한 2개월 뒤에 다시 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걷어서 이제 채점하거나 할 때도 있는데 틀렸던 문제 또 틀리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을 몰라서 틀리냐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 문제 풀 때 굉장히 긴장이 풀리는 거죠.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한 3문제 풀다가 내가 아는 쉬운 문제 나오면은 긴장 확 풀리거든요.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다른 사람도 풀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일단 쉬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아주 쉬운 문제를 내가 실수로 틀리면은 그건 마이너스 5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점이 돼요. 왜냐면은 나는 틀렸지만 다른 사람 맞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특히 그러니까 실수를 절대 안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문제 풀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시 이제 문제로 넘어와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이 다양한 통신망 환경에서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굉장히 많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멀티미디어라는 게 벌써 한 20년, 30년부터 계속 나와서 쓰이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 전에는 텍스트로만 뭔가를 주고받았고 그런데 뭐 핸드폰 같은 생각하시면 예전에 문자만 보내도 굉장히 와 대단하다 이랬었는데 지금 뭐 텍스트로 문자 보내는 거 외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다음에 글로벌화에 따른 국내 정보 유출이나 국제 해커 및 적성극에 대한 적국 말하는 거죠. 그죠? 정보 테러 차단 등이 문제화되고 있다. 이거 뭐 앞으로 이제 만약에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어디서는 전쟁이 난다면은 이 정보화 전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전자파악 같은 걸 쏴서 전자제품을 마비시키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들은 뭐 탱크라든지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자제품이 다 전자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제품이 마비되면은 그 기기들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죠? 그런 것들 굉장히 뭐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고 다 맞는 내용이죠, 그죠? 다양한 형태의 정보 서비스가
특정 불효에만 제공되는 건 예전이고요. 요즘은 이제 뭐 USB 커터 쓰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만 갖고 다니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특정 부류가 아니라 누구나에게나 그죠? 쓸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특정 부류라는 말이 틀렸죠. 일단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4번의 정보 서비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서비스로 생활의 편리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죠. 뭐 지금은 이제 뭐 IoT 같은 거, 뭐 여러 형태로 이제 사물 인터넷 쓰이고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 집에서 쓰는 거, 홈 IoT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어떤 기기들을 또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죠? 더 편해지는 건데,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가끔 이제 악인이 있죠, 또. 그죠?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발전된 기술을 악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보호에 힘을 더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전지 보고 계신 것처럼 이제 8번이다. 10번이죠. 10번의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죠. 3번. 그죠? 3번으로 보시면 되고. 12번 다음 중 안전한 이메일 이용에 대한 가이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안전한 이메일 이용이요. 그죠? 이메일에 관련된 거. 이메일 맨날 쓰잖아요. 우리가. 전자메일. 그죠? 거기에 대한 거고. 뭐 실제 쓰는 거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죠? 메일에 존재하는 위심스러운 URL은 클릭 안 하는 게 좋죠. 괜히 그거 클릭했다가 악성 코드가 깔릴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미싱이 있죠. 스미싱이 이런 경우죠. 아무거나 눌러서 그 사이트로 이동되게 만들면은 거기에서 다른 어떤 스크립트에서 악성 코드를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요. 메일도 마찬가지고. 전달받기로 한 파일 외에는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 않는 게 좋죠, 일단. 첨부 파일이 예전처럼 이제 뭐 바이러스처럼 생긴 모습으로 존재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건데 열었더니 바이러스로 활성화된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만 여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메일 보시면 한 대부분 그럴걸요? 조사한 거에 따르면 82점 몇 %인가? 우리가 받는 하루에 뭐 한 달 동안 받는 메일의 82점 몇 %가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오는 메일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약간 쓰레기 같은 메일들이죠. 그런 메일들이 엄청 많이 날라오잖아요. 사실 스팸도 오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핸드폰, 스마트폰에도 이제 스팸 메일 차단 기능이 있어요. 스팸 문자 차단 기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안 하죠. 사실은. 이게 어차피 로봇에 비해서 그 전에 스팸으로 왔던 것들을 분석해 놨다가 그런 비슷한 게 오면 막아버리는 건데 잘못하면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걸 쓰기에는 뭐 중요한 어떤 문자라든지 뭐 SNS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설치되어 있으면은 웬만하면 그걸 이제 안 쓰는 게 좀 더 아직은 낫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뭐 맞죠? 3번 발신자 항목은 조작이 불가능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위심스러운 제목의 메일은 열어보지 않는다. 뭐 이건 맞아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위심스러운 제목의 메일을 열어보지 않는 건 당연하죠. 괜히 이런 거 열었다가 바이러스 깔릴 수, 악성 코드 깔릴 수 있으니까. 근데 발신자 항목은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직접. 하면 뭐 괜히 좋지는 않겠지만 발신자 항목 조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내가 보내는 거 내 이름으로 아무래도 다른 걸로 보낼 수 있어요. 메일은. 그죠? 이건 틀렸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그죠? 이거 틀린 거. 그래서 발신자 항목 조작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불명하고 위심스러운 제목의 메일도 열어보지 않는 게 좋다. 그죠? 이게 맞겠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4번에 액티브X 설치를 요구할 경우는 요즘은 액티브X를 거의 쓰지 않지만 액티브X 설치를 요구할 때 반드시 보안 경고 메시지를 검토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좀 적지만 예전에는 뭐 은행 사이트 같은 데서 제일 많이 그랬죠.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뭔가를 하나 이제 쓰려고 하면은 액티브X 설치하라고 뜬단 말이에요. 그럼 딱 누르면은 다 항목을 확인하고 눌러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빨리 쓰려고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하면은 뭐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몇 개의 파일들이 드르르르 막 깔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죠. 보안상. 그죠? 왜냐면은 요 사이에다 공격자가 악성 코드 하나 이렇게 심어놓죠. 그럼 나도 모르게 악성 코드까지 하나 같이 깔리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X가 보안상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이제 12번 정답은 이제 뭐가 돼? 여기 틀린 거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 그죠? 3번이 이제 틀린 문장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정보보호의 목적 중에서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밀성. 기밀성 보장하려면 일단 뭐 필요해? 암호화 필요하겠죠. 딴 것보다는. 그죠?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만을 묶은 것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암호화는 들어갔는데 백업은 뭐예요? 백업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그죠? 백업은 가용성.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데이터에 문제가 생겨서 업무가 중단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운영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면은 복구 데이터죠. 백업 데이터를 돌려서 그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게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얘도 이제 백업 아니고. 데이터 복원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복원이나 백업을 둘 다 뭐 이렇게 가용성 쪽에 넣어놓은 경우도 있는데 복원은 사실 뭐가 돼요? 무결성 쪽이죠. 원치 않게 데이터가 변경됐어요. 그럼 원래로 복원해야 되잖아요. 물론 복원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백업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복원만 본다면 사실 무결성 쪽으로 보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문제 푸는 게 이게 일본에 있었다면 굉장히 쉽게 풀었겠지만 쭉 보고 내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접근 통제나 암호화가 결국은 뭐예요?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4번. 그 다음에 16번. 이런 문제는 뭐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맞추라고 내주는 문제죠. 그죠? 뭐 그 전에도 이걸 뭐 어려운 문제로 출제했던 건 아닌데, 뭐 14년도에 정보보호론 문제가 공무원에 처음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뭐 나왔던 기출문제의 개수를 한번 보더라도 뭐 30몇 개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엄청 많이 나왔어요. 거의 똑같은 건데, 이제 영어로도 나오고, 한글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막 잔뜩 박스에다 넣어놓고 그만 고르는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왔던 거. 기본 요소 3가지만 정확히 안다면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나와도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딱 보더라도 일단 이제 인증이 들어가잖아요. 인증은 아니죠. 그래서 무결성이라든지, 그죠? 기밀성이라든지, 가용성.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런 문제들은 보통 이제 공무원 문제에서는, 공무원 쪽 문제에서는, 공무원 다 포함해서요. 공무원이나 공무원 문제에서는 이런 걸 다 이제 보통 한글로 쓰거나 한글을 쓰고 가로치고, 영문을 써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워낙에 이제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죠? 일부러 영문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다가 이런 거 이 3개 포함해서 인증 인가부터 해가지고 막 한 8개 정도 써놓은 다음에 요 3개만 딱 고르는 것도 되거든요, 영문으로. 생각보다 또 이렇게 문제 풀다 이거 보면 또 약간 헷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놓으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걸 보셔야 되고.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죠. 그죠? 어센티케이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18번. 다음 아래 설명하는 정보 보호의 보안 서비스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수신자와 수신된 메시지가 정당한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송수신자의 실체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아이디만 갖다는 안 되죠. 이 아이디를 쓰고 있는 사람이 내가 맞습니다라고 뭘 해야 돼?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이 검증을 할 때 쓰는 게 주로 이제 패스워드가 되고요. 우리는 이 과정을 인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실체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거, 그죠? 확인케 한다, 다른 말로 검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증, 어센티케이션이 정답이 될 것이고, 가용성은 뭐예요? 적시에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쓰고자 할 때는 쓰게 해줘야 되는 게 가용성이고, 그죠? 접근 제어는 그냥 접근 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써야 되는 사람만 이걸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물론 접근 통제를 위해서 뭐도 필요해요? 인증도 필요하겠죠, 그죠? 인증이나
인가 같은 게 다 들어갈 것이고. 근데 기밀성은 이제 인가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을 유출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기밀성.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걸 보기에서 찾는다면 인증이 된다. 그죠? 그런 거. 이런 거 생각보다 또 막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요것도 좀 포함되고, 요것도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죠? 간결하게. 이게 딱 맞다. 가장 맞다. 딱 하나 고르고 끝내버리셔야지. 계속 막 이렇게 좀 더, 지문이 이제 좀 더 길게 나오고 약간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서 나오면은, 그 지문 따라가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거 어떤 거냐를 골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정답으로 찾는 게 이런 문제를 아주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서 18번 정답은 이제 2번 인증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20번 보안 요소에 대한 설명과 용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문제를 보실 때 어떤 문제들은 사실 보기를 좀 먼저 같이 보면서 문제를 보는 게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씩 그 내용이 겹쳐지거나 혼동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떤 걸 말하는지 먼저 찾아보고 그 내용을 보기에서 찾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바르게 짝지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에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사건의 잠재적인 원인이나 행위자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사건의 잠재적인 원인이나 행위자. 누구예요 이게? 행위자가. 도둑이죠. 도둑. 도둑이 뭐예요? 뭔가 손실을 초래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도둑. 위협이죠. 위협. 니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여 손실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니까 원하지 않는 사건은 지금 발생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발생 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죠? 그 가능성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위험 뭐예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뭔가 사건이 발생돼서 우리한테 뭔가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위험 설명드릴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위험 관리를 볼 것이고 거기서 위험 분석이라는 파트를 정보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 컴퓨터 일반에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위험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쪽에서 위험을 말할 때는 일단 우리 쪽 그 정보부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 수용이나 위험 전가나 위험 전이, 그죠? 위험 감소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낼 수 있어요. 같이 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위험이라는 걸 출제를 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많이 내냐면은 이 위험이 현재 발생된 거다 이런 관점으로 많이 내요. 그게 틀린 질문이죠. 그걸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넘어 정보 보호 쪽 관점의 위험만 생각하고 문제를 보다 보면은 위험 분석이나 위험 관리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런 문장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죠? 왜냐면은 그 문장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문장들의 지문을 많이 늘려놓거든요. 말도 더 혼동스럽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문장, 그러니까 컴일반이니까 하나 이렇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쪽 그 위험 관리입니다. 위험 문제를 풀 때는 그 위험이라는 거에 대한 원래 이제 그 근본적인 어떤 그 개념 있죠. 그걸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풀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문제가 시작된 건 이제 전산이 7급이죠. 전산이 7급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몇 차례의 문제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 일반에도 그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보호도 시험에서 그 문제를 보시지만 컴퓨터 일반 쪽도 문제를 푸실 때 그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가 거기 포함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또 같은 회차 시험에서 같은 연도 시험에서
정보보호의 위험 관리가 나왔는데 컴에바에도 위험이 나오면은 그런 것도 이제 괜히 혼동되거든요. 그죠? 이 문제 보고서 이 문제 풀면. 그러니까 관점을 조금 틀리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조금 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죠. 빨리 풀 수도 있고, 정확하게 풀 수도 있고, 실수를 안 할 수도 있고. 하나의 팁을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문제로. 그죠?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자산의 잠재적인 속성으로서 위협에 이용이 된다. 도둑이 뭘 이용해서 들어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고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빈틈이 있으면 거기에 비집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죠? 취약점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공격자들이 뭔가 어딘가를 공격할 때는 취약점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취약점을 파악해서 그 취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이냐.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화이트햇이죠. 화이트햇. 해커 중에서 화이트햇이 어떤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걸 밝혀냈어요. 이게 화이트햇이면. 그죠? 이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는 걸 밝혀내고 이 취약점이 있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어떤 툴을 만든 거죠. 도구를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다는 걸 밝혀준 거예요. 그럼 밝혀준 건 어떤 의미예요? 이 화이트햇이 뭐 해준 거예요? 너네 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고쳐라. 안 그러면 공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이트햇은 뭐예요? 블랙햇이 이걸 알아내기 전에 미리 알려줘서 블랙햇의 공격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툴들이 뭐 비단 하나의 시스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시스템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취약점을 밝혀주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게 이게 만약에 그 블랙햇의 손에 들어간다면은 공격 전에 취약점을 밝히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요? 뭐 시험에 많이 나오고 백 오리피스 같은 거. 백 오리피스 같은 게 원래는 윈도우 98이죠. 윈도우 98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미국의 화이트햇 집단에서 밝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다가 무슨 카우 무슨 그 해커 집단 이름이 있는데 그걸 제가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소와 관련된 카우 이름이 카우라는 게 들어가서 그 해커 집단 화이트햇이 되는데 그 해커 집단에서 MS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윈도우 98에 치명적인 취약점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공격자들이 공격하기 전에 좀 패치를 설치하든지 막아라라고 했는데. MS는 이제 그런 게 싫잖아요, 사실은. 자기네들의 어떤 약점을 누군가가 밝힌 꼴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하고, 지금 사람들 모르는 거잖아요. 이 화이트햇 집단만 아는 거, 사람들 모르는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서, 이게 약점이 있으니까 고치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죠? 뭔가 숨기고 싶고 이러니까, 괜찮다 계속 한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해커 집단에서 공개 시연을 요청해요, 공개 시연 요청하면서, 근데 그걸 이제 뉴스에 내고 이제 신문에 내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MS에서. 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썼던 도구가 백오리피스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 그 윈도우 98에 취약점이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패치를 MS에서 다시 이제 배포를 했고, 그 이후에 백오리피스가 블랙햇 손에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백오리피스 그러면 마치 그 해킹 도구처럼 생각을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웬만한 해킹 도구들은 처음에는 취약점을 밝히는 좋은 도구로 탄생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설명드리다 좀 더 설명이 길어졌는데, 위협의 이용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게 취약점이 빈틈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이제 위협, 위험, 취약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위협, 위험이죠, 그죠? 니은, 위험, 그죠? 취약점이니까 2번 되겠네요, 그죠? 이런 거 이제 이거 보고 고르려면은 지금 우리가 답을 이렇게 앞에서 알고 있으면서 딱 보면 좀 헷갈리잖아, 이게, 그죠? 하나 이렇게 잘못 찍으면 또 틀릴 수 있는 거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2번 OECD에서는 1980년에 프라이버시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 유통에 관한 지침을 발표를 했다. 개인 데이터 보호 원칙 8개죠. 그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일 많이 나온 문제 일단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책임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딱 보이잖아요. 공개 원칙이죠.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원칙, 뭐 수집 제한의 원칙, 이용 제한의 원칙, 뭐 목적 명확화의 원칙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8가지는 우리가 이제 심화반 내용 볼 때 각각을 봤잖아요. 그거는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자꾸 읽어보세요. 그게 나중에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는 길이죠. 뭔가 외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 이름이 아 이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만 정확히 알아놓으시면은 뭐 22번 문제야 뭐 간단히 볼 수 있지만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에 꼭 집어서 내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 보통 이런 문제로 나왔어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박스 문제는 그 개념된 문제를 낼 때 제일 처음에 내는 문제거든요. 박스에다 설명 쫙 써놓고 이게 뭐냐 물어보는 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용 제한의 원칙은 해서 어떤 거다라고 한 두 줄 이렇게 써놓고 정보 정확성 원칙은 어떤 거다라고 한 두세 줄 써놓고 그죠? 3, 4번도 그 의미 쫙 써놓고 넷 중에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러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 8개의 원칙을 아까 우리가 신마면에서 봤던 그 8개 내용,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자꾸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두세 번 정도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복습 차원에서 읽어보셔야지만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렇게 이제 크게 혼동되지 않게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OECD 개인정보 보호 8개 원칙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죠? 정확성 나왔네요.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그러니까 최신성이 없으면 완전성이 없는 거죠. 근데 개인정보 뭐 주소 바뀌고 주소랑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이런 거를 1년 전에 넣어놨는데 3개월 전에 다 바뀌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면은 절대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최신성을 지키지 않으면 정확성은 없어지는 거,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정확성이고, 일단은. 정확성 때문에 이제 완전성이나 최신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확보되어야 된다, 뭐겠어요? 정확성 찾아야 되니까, 그죠? 이거죠. 정보 정확성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번이 정답이 되고, 그 외에도 뭐 이용 제한의 원칙도 있고, 안전성 확보의 원칙도 있고, 목적 명시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여기다가, 제가 이제 어떤 거는 그렇게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정보보호 같은 경우는 아예 정보보호는 제가 서브노트 만들 때도 정보보호하고서 정보보호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써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필요해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확실하게 공부한다고, 이용 제한의 원칙 써놓고 이거는 뭐다 쓴다든지, 정보 정확성 원칙 뭐다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이제 좀, 너무 많이 나가서 공부하는 개념이고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공부할 건 많으니까 얘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라는 게 여러분들 부담감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두세 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글씨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이 한마디로 이 설명과 이 제목에 대한, 이 원칙에 대한 거를 보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라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뭐 이거 문제 보신 다음에도 이게 이제 맞은 문제지만 이 8개 안전성이나 뭐 목적 명시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8개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자꾸 보시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장의 문제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좀 포괄적이고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개 중에도 또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도 있고 생각보다 또 혼동이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죠? 개인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 문제 틀린 개수, 내가 만약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찍었는데 맞춘 거라든지, 틀렸는데, 아는 건데, 다음에 맞출 수 있는데, 2번만 틀렸어. 아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틀린 거라든지, 맞췄어도 내가 긴가민가 하다가 하나 찍어서 맞춘 거예요. 그럼 맞춘 게 아니죠. 그죠? 시험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은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위주로 이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마무리 되고요. 뭐 사실 이제 심화반이라고 별거 없다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지금 1장 내용 쭉 봤을 때 뭐 되게 어려운 내용 보진 않았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이제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차차 준비하셔야 되고 보는 내용들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하시면서 나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어려운 내용들 좀 나오더라도 그 부분만 더 정리해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훨씬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이고 회독을 더 늘린다. 나는 진짜 한번 수업 때 회독을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지금 진도가 쭉 나가는 거잖아요. 1장부터 쭉 나가니까 예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뭐 기본 이론만 할 땐 예습하라는 말씀 절대 안 드렸어요. 그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 생각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보보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예습하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론 기본반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그걸 한번 쭉 읽어보고서 거기에 해당된 심화 내용을 보면은 물론 겹쳐지는 내용도 있지만 더 어려운 내용들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뭐 따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이제 적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적게 갖는다면은 그 시간에 다른 부분들을 또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고 예습까지도 한 번 더 제가 부탁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그것도 조금 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읽어보면서 책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서브노트 있으면 그거 한번 보고, 그죠? 그렇게 하고서 수업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한번 쫙 들었지만 실제로 이제 공부한 거는 막 한 4, 5회독한 효과가 나니까, 그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 여기까지 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장으로 또 만날 테니까, 오늘 풀었던 거 정리하시고, 거기까지만 마무리하시면 돼요. 예습까지 미리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습은 수업 듣기 전에, 수업 듣기 전 1시간, 수업 듣기 전 2시간 전. 이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복습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모든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복습은 바로 하면 좋은데 힘들잖아요. 수업 들어서 10분, 20분 쉬시고 하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복습을 못한다면은 오늘 내에는 해야 되죠. 오늘 내에 안 하면은 배웠던 것 중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그죠? 생각이나 개념 중에서 20, 30% 다 날아가요. 내일 보면. 그죠? 오늘 안에 보는 게 제일 좋고, 더 좋은 거는 바로 보는 거. 한 10분, 20분 휴식 가지고 1시간, 2시간 정도 정리 딱 하고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2장으로 다시 만날 테니까, 그때까지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 잘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